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사회를 맡은 국문과 교수 이상호라고 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고대 생협 준비 모임 마중물 그 제2회 원래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저 원래 세미나는 한 달에 한 번씩 개최하는데 매월 정해진 책을 한 권씩 읽고 그리고 또 그 책을 쓰신 그 선생님을 그 연사로 모셔서 강연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그 2회 원래 세미나는 우리 그 저 텍스트가 마하트마 간디가 쓴 마을이 세계를 구한다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그 녹색 평론사에서 나왔는데요. 오늘은 그 녹색 평론사의 발행인이자 문학 평론가 김종철 선생님을 모시고 그 원래 세미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원래 세미나의 주제는 자치와 협동의 의미, 스와라지로부터 배운다입니다. 김종철 선생님에 대해서 잠깐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철 선생님은 그 서울대 영문과와 그 동대학원을 졸업하셨고요. 그리고 영남대 영문과 교수로 재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문학평론가로 그 오랫동안 활동하셨고요. 그리고 1991년도에 녹색평론이라는 그 생태 잡지를 격월간 생태 잡지를 1991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그 지속적으로 이제 출간하고 계십니다. 김종철 선생님이 쓰신 책으로는 간디의 물레, 땅의 옹호, 시적 인간과 생태적 인간 등등 여러 권의 그 저서가 있고요. 그리고 그 번역서로는 오래된 미래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김종철 선생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 많이 모였네요. 고려대학에 뭐 이 정도 모였으면 성공이죠. 오늘 제목은 제가 정한 게 아니고 아마 이상우 교수님이 정하신 것 같은데, 자치와 협동의 의미, 스와라지로부터 배운다. 아주 썩 잘 지은 제목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목에 대해서 요즘 학생들이 관심이 없죠. 뭐 경쟁과 성공에 뭐 대해서, 멘토에 대해서, 힐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오늘 이보다 한 서너 대 학생이 많이 모였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렇게 늙은 나이라도 자치와 협동 이런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뛰는데 아직도 세월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어디 가나 확인할 수 있는 풍경입니다. 요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혹시 여기 녹색평론 독자 몇 분이나 계신지 제가 좀 알아봐도 될까요? 손 좀 들어주시겠어요? 그냥 부끄러워하지 말고 손 좀 들어주세요. 한 분밖에 없어요? 이럴 줄 알았어요. 대학이라는 건 이 학점만 걸어놓고 딴짓하는 데인데 요즘은 진짜 대학생다운 공부를 하는 거 아니지? 그러니까 잡지에도 관심이 없고 그러면. 자, 그건 그렇고요. 제가 전에는 학생들이 불러서 가끔 고대에 올 기회가 있었는데 최근 몇 년간은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오랜만에 왔어요. 학교가 옛날보다 많이 번창해지고 그 모습이 아주 화려해졌네요. 계절도 좋은 계절이고. 실은 제가 고려대학하고 인연이 좀 있습니다. 저도 한때 고려대 학생이었어요.
1978년에 대학원 박사 과정에 한 학기 동안 있었습니다. 그때 이 대학에 제가 사수하는 원사가 계셔가지고 그분이 추천해서 그때 대학원에 비교문학 과정이라는 게 1978년에 처음 생겼었어요. 그걸 한번 해보라고 그래가지고 시험을 치고 들어와서 등록금까지 내고 다니다가 왔다 갔다 귀찮아서 도서관에서 책이나 몇 권 훔치고 그때는 뭐 정식 대학생이니까 그 대학원생이니까 신분증이 있었죠. 중앙도서관에서 책 몇 권 빌린 거 아직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알고 오면서 잠깐 생각해 보니까 그때 제가 빌린 책이 서너 권 되는데 그 중에 간디에 관한 책이 있었어요. 에릭슨이라고 미국의 그 심리학자인데 그 사람이 뭐 간디의 퍼스널리티에 관해서 쓴 연구서였을 겁니다. 근데 조금 읽어보다가 뭐 재미가 없어서 제가 말았는데 그 책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명한 심리학자인데 혹시 간디에 대해서 뭐 좀 새로운 견해가 있나 싶어서 그때 제가 그 책을 아마 찾아봤던 것 같아요. 나머지 책은 한 두 권이 지금 집에 있는데 볼 때마다 이걸 갖다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미 그때도 굉장히 낡은 책이었고 대출하는 사람이 없는 책이었습니다. 대출해. 우리 집에 있으나 고대에 있으나 뭐 보는 사람 없으니까. 그런 인연이 있는 학교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생협을 만들기로 하고 준비 학습 회를 가지시는 과정에서 저를 불렀는데 글쎄 제가 뭐 도움이 될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상훈 선생이 저한테 연락해서 뭐 책을 하나 소개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협동조합, 요즘 협동조합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들 하기 시작했고 또 좋은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뭐 비슷비슷한 소리 하는 건 뭐 별 재미가 없겠다 싶어가지고 얼른 생각나는 게 이 책이었습니다. 마을의 세계를 구한다. 아까 말씀 들으니까 뭐 저자를 불러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라고 그러는데 뭐 죽은 간디를 불러올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책이 뭐 제가 발행했을 뿐만 아니라 이 책의 역자 후기는 실은 제가 썼습니다. 이 역자가 저희 집사람입니다. 제가 뭐 노는 김에 좀 번역 좀 해달라고 간청해서 번역은 다 해놓고 역자 후기는 제가 썼는데 그러니까 저도 뭐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여기 이 자리에 이 책하고 원래 그 힌두 스와라지라고 간디가 쓴 그 유명한 저서가 있죠. 간디는 뭐 굉장히 많은 저서를 했기 때문에 아직도 정리가 안 됐다고 그럽니다. 인도 정부에서 끊임없이 뭐 그동안 간디 전지 기획하여서 출판해 왔는데 아직도 뭐 완결이 안 됐다고 그러죠. 저희 집에도 어떤 돌아가신 분이 돌아가시면서 간디에 관해서 자기가 수집한 책을 저한테 남기고 가시는 바람에 수십 권의 책이 있기는 있는데 제가 뭐 다 읽어볼 수도 없죠. 읽어볼 필요도 없고. 하여간 간디 책은 꽤 많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진 게 이제 자서전하고 자서전은 함석헌 선생님이 번역한 게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번역이에요. 함석헌 선생님은 사성가로서도 중요한 분이지만 문학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이 현대문학사에서 기념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작가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그 언어에 대해서 감각을 익히고 싶은 사람은 함석헌 선생의 저서를 열심히 읽어보라고
저는 젊은 사람들한테 권하는데 요즘 뭐 젊은이들이 다 잊어버린 우리 이 말, 어휘, 표현 이런 게 굉장히 풍부하게 나와 있죠. 함석헌 선생님이 그런 자질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또 뭐 사상적으로도 한국의 뭐 간디라고 해도 괜찮은 분이니까 얼마나 좋은 번역이겠어요. 아마 영어판 이외에 가장 좋은 번역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힌두 스와라지. 젊은 시절에 이제 간디가 쓴 건데 젊다기보다도 뭐 생애 투쟁 활동적인 그 생애를 시작하기 직전에 이제 초기에 쓴 책이죠. 20년대에 쓴 책입니다. 힌두 스와라지. 그 책이 이제 주로 이제 그 마을 이야기, 마을 자치를 이야기하고, 마을이 갖고 있는 이제 그 정신적인, 철학적인, 경제적인, 문화적인 의미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이제 그 간디가 직접 그 책을 만들기 위해서 작정하고 쓴 책이 아니고, 간디 제자들이 이 간디 사상의 그 사회 사상의 핵심이 이 마을이니까, 그 마을을 중심으로 한 간디의 사상을 알기 쉽게 독자들을 위해서 편집을 해서 그걸 모아서 만든 책입니다. 그래서 어떤 점에서 힌두 스와라지보다는 간디를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책이 더 유용한 책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간디가 더 나이 많아서 피력한 의견들도 이 책에 나와 있고요. 아주 짜임새있게 편집이 잘 된 책이고, 우리가 이제 보기에는 뭐 실제로 농사를 짓는다든지 마을 생활을 하거나 뭐 그런 사람이라면 모르겠는데, 뒤에는 이제 아주 뭐 세부적으로 이제 마을 생활에 필요한 생활 지침에 관한 꼭 뭐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자손들에게 어떻게 하라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듯이 아주 꼼꼼하게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사실 지금 우리가 읽어서 별 실감도 안 나고 별 재미가 없는 부분이죠. 이건 안 읽어도 됩니다. 앞에 이제 그 일반론, 근대 생활에 있어서 마을이라는 게 뭐면, 서구식의 근대주의를 우리가 어떻게 넘을 것인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마을을 이야기하는 모습은 굉장히 보편적인, 지금 갈수록 더 아주 소중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그 철학 사상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서문을 참 잘 썼어요. 이 사람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바에 비아스라고 이 간디 제작이었죠. 1962년에 쓰여졌다 그러는데 굉장히 저는 뭐 심심하게 이거 되풀이해서 읽어봅니다. 에세이 한 편이 이렇게 정말 건사하게 잘 쓸 수 있구나. 책도 싸잖아요. 얼마 안 하죠? 제가 일부러 이거 문고본으로 만들으라고 그랬습니다. 널리 좀 읽히자고. 근데 뭐 마을이라는 게 요즘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장이 되면서 뭐 마을 만들기 여러 가지 조금 이렇게 확산되는 느낌이 있는데 한국 사람들의 뭐 일반적인 정서가 마을 떠난 지가 언젠데 왜 우리는 마을로 돌아가란 말이냐 이런 정서가 있죠. 제가 참 안 팔립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몇 권 좀 샀습니까? 좀 보탬이 됐으면 좋겠는데. 정말 원수같이 책 안 사봐요. 주방에 다 문 닫을 형편입니다, 지금. 그건 그렇고,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서비스를 하나 해드리려고 이야기를 하나, 제가 오래전에 78년에 나온 책인데, 77년에 나왔네요. Capitalism in Crisis and Everyday Life라는 책인데, 자본주의 위기와 일상생활이라는 제목의 책인데 에세이집입니다. 미셀 보스케라고 지연이가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앙드레 고르스죠. 생태주의 철학에 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은 잘 알 겁니다. 앙드레 고르스라고. 몇 년 전에 자기 부인하고 같이 자살한 프랑스 철학자 있지 않습니까? 앙드레 고르스라고.
굉장히 그 저명한 이 중요한 사상가입니다. 이분이 젊은 시절에 프랑스의 그 중요한 그 주관지 있죠. 누벨 옵세르바테르 편집자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자기가 편집하는 잡지에 주간지에 썼던 글들 이걸 모은 거예요. 미셸 보스케라는 그 필명을 젊은 시절에 썼다 그래요. 나중에는 이제 자기 그냥 본명을 앙드레 고스라고 썼는데 이분이 이제 말하자면 초기작인데 여기에 이제 서문에 나와 있는 에피소드가 재밌어서 제가 젊은 시절에 이걸 읽고 학생들에게 이야기해 주면 다 좋아하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트리스탄 다쿠나라는 섬이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트리스탄 다쿠나라고 남대서양 트리스탄 다쿠나라고. 남대서양에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좀 가깝고 가깝다 하지만 센트 헬레나 나폴레옹이 귀양 갔던 섬 있잖아요. 센트 헬레나 섬으로부터 남서쪽으로 1000마일 떨어져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절의 고도예요. 섬의 총 면적은 20평방 마일. 그러니까 아주 좁은 섬입니다. 화산도인데 이 섬이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은 게 1965년인데요. 1965년. 1961년. 1961년입니다. 한국에서 5.16 쿠데타가 일어났던 날. 1961년에 이 섬이 왜 뉴스가 되냐면은 거기 주민들이 한 200여 명 살고 있었는데, 영국령입니다. 화산 폭발이 시작됐어요. 화산도에. 화산이라는 게 이제 재폭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국 해군이 이 사람들을, 그 주민들을 다, 결국 영국 그 왕의 신하들이니까 다 소개시켰어요. 영국으로 다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이 섬 주민들은 이제 한 번도 영국을 가보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한 번도. 생애 동안에 거기서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이제 그 내력을 좀 이야기해야 되겠는데, 왜 그게 그 주민들이 200여 명이 살고 있었냐면은, 예전에 이제 그 영국이 뭐 이렇게 세계의 바다를 막 돌아다니면서, 약탈하고 이럴 때 말이겠죠. 그때 이 섬을 발견했어요. 영국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오랫동안,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오랫동안 이제 그 섬을 지키는 영국 수비대가 파견돼가지고 그 섬에서 있었는데, 영국 정부에서는 뭔가 이렇게 나중에 혹시 그 섬이 쓸모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이제 수비대를 주둔시키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 해가 지나가도, 세월이 지나가도 그게 군인들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버려진 섬, 아무 매력이 없는 섬이에요. 자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섬이 관광지로서 어떤 그 풍광을 갖춘 것도 아니고, 보잘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섬을 그냥 비용만 되니까 철수하기도 하고, 군인들을 모조리 이제 다 영국으로 철수시켰습니다. 그때 군인들 중에 스코틀랜드 출신의 그 하사관 한 사람이 이름이 나오네요. 글라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군인들이 워낙 그 절의 고도, 영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 곳이니까 가족들하고 같이 살았던가 봐요. 근데 자기 가족은 남겼다라고 안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자기 가족은 남겼다. 이게 독특한 놈입니다. 그게 1817년이에요. 영국에 이제 산업화가 막 이제 시작되고 그럴 무렵입니다. 아주 또라이죠. 재미난 놈이에요. 안 가겠다고. 난 여기가 사는 게 편타. 좋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남았어요. 자기 와이프하고 애들하고. 근데 이제 그 식구들끼리만 이제 산 게 아니고, 세월이 가면서 이제 그 주변을 지나가던 이제 배들 가운데 난파당한다든지,
또는 뭐 이 배에서 반란을 일으켜 가지고 쫓겨난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생겨 가지고 인구가 좀 불어났어요. 근데 전부 다 대부분 남자들이죠. 배 사람들이니까. 1827년에 남자 성인 7명, 여자 2명, 어린애 2명이 이 인구였답니다. 그런데 남자 7, 여자 2이면 곤란하잖아요. 잘못하면 살인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남녀 동수를 맞춰줘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세인트 헬레나 섬까지 이제 원정대를 파견해가지고 남자들 가가지고 흑인 여성들 5명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뭐 피부색이 검고 뭐 희도 아무 그 문제가 안 됐다고. 문제일 수가 없죠. 그건 괜히 뭐 이렇게 편한 놈들끼리는 하는 소리지. 그래가지고 이제 와서 이제 딱 이렇게 균형이 맞는 가정들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자손이 나오고 하면서 스몰 커뮤니티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무리 보잘것없는 섬이지만 섬 가장자리는 그래도 약간의 농토가 있어서 그 감자를 심고 옥수수를 뭐 감자를 주로 심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연안에서 이제 가재 같은 걸 이제 낚아가지고 가재 같은 걸 이제 채집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팔기도 하고 자기들이 먹기도 하고 어쩌다가 이제 양을 구하게 돼가지고 그거는 이제 옛날 주둔군 시절에 이제 양들이 좀 있었다 그래요. 양 700마리. 나중에 이제 1961년에 영국으로 이제 소개할 때 양 700마리가 있었고 주민이 280명이 있었네요. 그리고 이제 양 덕분에 이제 우유도 마시고 고기도 먹고 그리고 이제 양가죽 가지고 이제 옷도 해 입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스몰 커뮤니티. 근데 여기서도 이제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헌법이 하나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단순한 헌법, 한 줄로 된 헌법. 뭐냐면은 nobody will assume any superiority over any other man, any other. 그게 절대 평등한 사회라는 거죠. 누가 누구에게 누구보다 더 우월하다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세상의 평등한 공동체, 스몰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유지하면서 18세기 말, 18세기 중엽부터 한 200년 사는 거예요. 1961년까지. 그리고 옛날 글라스 하사관은 죽은 지 오래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상식으로 생각하면 아주 극도로 궁핍한 경제입니다. 그야말로 서브시스턴스죠. 아주 기초적인 생존 유지 차원의 문명 생활이라고는 전혀 맛도 볼 수 없는. 그리고 위험하기도 하고, 늘 불안전, 이 거친 바다 한가운데 조그만 절의 고도에서 산다. 근데 이제 재미난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영국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시선을 받았죠. 재밌으니까. 요즘 우리 윤창중이 때문에 언론들이 얼마나 재미있어 합니까? 신이 났죠. 그래가지고 이 집 저 집에서 우리 집에 주민을 재워주겠다, 옷을 주겠다 하면서 막 사람들이 그냥 물건을 가지고 나오기도 하고, 영국 정부대로 이제 군인 병령의 일부를 이제 제공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공동 숙박 시설로 제공하고요. 그 사람들 이제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은 이제 잠정적으로 영국에서 체류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인이 다 이제 도와준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난생 처음에 이제 직업 생활을 하게 됩니다. 무조건 그냥 지원금만 받아고 사는 건 의미가 없으니까 주유소 가장 단순한 노동은 주유소 그냥 주유원이라든지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아주 단순한 노동들을 하면서 이제 2년을 지났어요. 만 2년을. 물론 임금도 받죠. 그래가지고 2년 후에 영국 정부가 이제 해군으로부터 이제 보고를 받으니까 그 섬의 화산 활동은 정지됐고 이제 돌아가도 안전하다. 그러나 돌아가봤자 사람이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모든 게 다 깨졌다. 그 용암이 뭐 그냥 해안가까지 다 덮쳐서 그 사람들이 살고 있던 뭐 집들 그리고 뭐 가재 이렇게 가공 공장 이런 거 다 없어졌다는 거죠. 논밭들도 다 훼손되고 파괴되고.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사람들이 영국에 그냥 그대로 눌러서 살 줄로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2년 동안 살면서 늘 정기적으로 이제 자기들끼리 만나가지고 서로 이제 하여간 모임을 가졌던 모양인데 이 사람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돌아가겠다. 저는 일치에 대해서 6명의 젊은 여성을 빼놓고 6명의 그 젊은 여성은 그 2년 사이에 영국 남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 시집에 있어야지 뭐 어디 갈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놀라운 그 화제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사회학자들 뭐 특히 이제 인류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궁금하니까 이 사람들에게 와서 인터뷰하고 그냥 뭐 거기에 대한 기사가 나오고 그랬던가 봐요. 1961년에 그 2년 3년 그 경에. 왜 돌아가려고 하냐? 왜 돌아가려고 하냐?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때 영국에서 이제 임금도 받고 했으니까 돌아가면서 이제 여기저기 이제 그 뭐 정부로부터도 또 다른 개인들로부터도 무슨 뭐 이 물품 지원도 받고 뭐 했어요. 뭐 농사 짓는데 도구 뭐 종자 뭐 천막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파라핀 이 램프 이런 거 유용하잖아요. 받고 자기들도 이제 그동안 돈을 벌었기 때문에 기초적인 이제 농구 같은 거, 가구 같은 거, 카페트, 또 트랜지스터 라디오가 아주 매력이 있었던 거예요. 트랜지스터 라디오.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왜 그 많은 여유가 있었던 것이 임금을 아주 그 당대에 가장 단순한 노동을 했기 때문에 뭐 그 임금이라는 게 별것 아닌데 근데 그들에게는 많았다는 거죠. 당시에 영국의 독신자 최저 생활비의 3분의 1의 수준으로서 이 사람들은 그냥 만족하고 살았다. 3분의 1의 수준으로. 그래서 이제 그 사람 돌아가기로 결정해서 결국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이제 몇 해 동안 엄청난 고생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영국의 독일의 어떤 사회학자가 굉장히 자상하게 이 사람들 그 추적해가지고 남긴 보고서가 있었고 그 보고서를 보고 이제 앙드레 고스 이분이 이제 이 글을 쓴 거예요. 왜 가기로 결정했느냐? 이 사람들 이야기 그렇습니다. 여기 오니까 정말 자기들이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이 문명사회, 제도, 풍물, 물건, 물자, 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는 거죠. 동시에 우리가 사는 곳에는 경찰도 없고, 은행도 없고, 보수도 없다. 보수. 그리고 해고 위협도 없다. 그리고 시간표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고, 물론 도둑도 없고, 교양 있는 사람이 따로 있거나, 무식한 사람이 따로 있거나 그런 사회도 아니다. 우리가 있는 사회는. 또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고, 우리는 가난한 사람이 없는 동네에 살았다. 부자가 없다는 것은 가난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원했던 것은 프리덤이다. 자유롭게 사는 거였다. 그 이제 이 앙드레 고스가 이 글의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진짜 소위 문명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한 방 먹이는 거다. 한 방 먹이는 거다. 우리가 어떤 때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면서 먼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지금 살아있다면 지금 우리가 사는 걸 보고 뭐라고 하실까 이렇게 궁금하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었다는 거죠. 물론 동시대이긴 하지만은 전혀 그 삶의 그 스타일이 아주 먼 옛날 그야말로 프리미티브 커뮤니티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한 2, 3년 우리들 곁에 있다가 우리가 사는 모습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고 갔다는 거예요. 코멘트. 그 사람들이 코멘트는 이것은 사람이 살만한 삶이 아니다. uninhabitable. 영국 사람들, 이 사람들을 보고 당신들이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uninhabitable place다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 오히려 영국 사람들을 보고 너희들의말로 uninhabitable place에 살고 있다. 한방 먹겠다. 재밌죠? 이게 왜 재미있냐면은 이게 픽션이 아니기 때문에. 픽션은 우리가 얼마든지 이런 거 쓸 수 있습니다. 픽션. 근데 현실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인생에서. 저는요, 우리나라 이게 이 야당이라기보다도 이 진보 세력이라 해야 되나? 진보 진영의 큰 오류가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대중들의 욕구가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사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대중들이 아니라 사람은 뭐 대중이고 뭐 비대중이고 따라 사람은 근본적으로 가장 심층에 있는 욕구가 이겁니다. 자유롭게 살고 싶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고 싶다. 제가 오늘 오기 전에 얼핏 이 생각이 나가지고 이제 이걸 다시 한번 읽다가 무슨 생각이 나느냐면 왜 재작년입니까? 뭐 하여간 좀 됐죠. 김용철 변호사가 쓴 삼성을 생각한다라는 책요. 보셨죠? 한번 보세요. 이 고려대학에 몇 년 전에 아주 꼴보기 싫은 장면이 하나 있었죠. 삼성의 이게 총수한테 이 고려대학 총장이 명예박사학위를 주겠다 해가지고 삼성의 총수가 학교에 왔는데 그때 그래도 젊은이들은 살아있으니까 그때 학생들 일부가 이제 물러가라 하면서 항의 데모를 했습니다. 시위를 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물론 이제 그 학생들 그날 이제 시끄러우니까 삼성 총수는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돌아갔어요. 나중에 특별히 어떤 사기는 주긴 줬을 거예요. 내가 문제 삼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게 2005년인가 6년인가 그럴 거예요. 그때 내가 신문에 칼럼까지 썼어요. 그걸 고대라는 이름을 빼고 고대 쓰지 않아도 그때 세상이 다 알았어요. 제가 그때 놀랬던 게 뭐냐면 학교 당국에서 학생들을 갖다가 징계한다. 그래서 대학이 하도 썩었으니까 그건 나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진짜 놀랬던 게 뭐냐면 고려대학의 다수 학생들이 앞으로 자기들 삼성에 취직하는데 장애가 생겼다고 그 소수의 학생들을 비판하고 나섰어요. 너무나 놀랐었습니다. 그때. 저도 대학에 오래 있었던 사람이고 세월이 가는 걸 보면서 이 대학이 변하고 학생들의 이 생각과 정서가 달라지는 걸 늘 눈여겨보면서 마음으로 한숨을 쉬고 그런 세상을 살아왔지만 그 정도까지 간 줄은 몰랐어요. 그 정도까지는. 그래서 고려대학 쪽으로는 제가 고개도 돌리기 싫었는데 한동안에는. 그때 고대 총장이 또 유명한 총장이었죠. 앞장서서 대학의 상업화, 상품화를 앞장서서 추진했던 사람이고, 그러면서 이 다른 대학으로부터 굉장히 말하자면 부러움의 대상이 됐던. 그게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다른 학교들도 모조리 고대를 따라서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공사판이 굉장히 많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지금도 벌어지고 있고. 대학에 가서 대학인지 이게 공사판인지 모를 정도로 그랬어요. 근데 제가 왜 이야기를 꺼냈죠? 갑자기 예정에 없는 이야기를 꺼내니까 제가 예. 삼성의 경우.
그 삼성의 삼성을 생각한다는 책. 김용철 변호사가 근데 삼성의 삼성의 핵심부에 근무했던 그 경험을 쓴 책이잖아요. 그 책은 정말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볼 필요가 있는데, 그 책에서도 제가 보면서 놀랬던 게, 삼성의 사장단 회의에서 오줌을 못 누르간다. 총수라는 사람이 체질이 이상해가지고 3시간이고 4시간이고 화장실 안 간답니다. 회의를 시작했다면 3시간 넘게는 예상돼. 총수께서 버티고 앉아 있는데 그 앞에서 화장실을 갈 수 없다 해가지고 회의가 있는 날은 새벽부터 물 한 잔 마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국물도 안 먹고. 그 사장들이. 겉으로는 그렇게 이 대단한 그 사장님들이, 삼성의 사장님들이, 그날만은 새벽부터 그렇게 신중하게 준비를 하신다. 오줌 안 누기 위해서. 그게 필사적인 노력을 한다. 필사적인. 노예잖아요. 그 사람들이 돈을 억만금을 받고 치부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오줌 누고 싶을 때 오줌 넣어야죠. 그렇잖아요? 숨 쉬고 싶을 때 숨 쉬고 자유롭게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을 때 말해야 되고 남의 말에 겸손하게 경청하고 이게 자유인입니다. 그런데 저쪽 사람들은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렇다 칩시다. 소위 진보 진영이 판판이 지금 이 게임에서 지는 거는 저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초점을 잘못 잡고 있대. 우리나라 사람들을 갖다가 한국의 시민과 대중들을 자유로운 존재로 만들겠다는 이상을 품고 우리들이 진보운동을 하든지 사회운동을 해야지. 빵 조각을 좀 더 많이 나누어 갖는 사회를 만들겠다. 목표가 이거예요. 이렇게 왜소하고 째째합니다. 그러면 하다못해 선거에서 칠 수밖에 없어요. 빵 조각 크게 만드는 것은 부도덕한 놈들이 더 잘하는 일입니다. 거품 만들어가지고. 그걸 대중들이 잘 알죠. 지난번 선거에서도 결국 2가지 이유라 카대요. 기자들이 그러대요. 하나는 정년 연장해준다. 하나는 아파트 값 안 내리게 해준다. 가계빚 청산하거나 더 빚지게 하지 않게 해주겠다. 누가 그렇게 해줄 수 있는가? 아무래도 이것은 여당 쪽이다. 왜? 나라와 사회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 이런 거 생각 안 하잖아요. 그건 양심이 있는 사람들 보다도 근원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부패한 정치 세력일수록 초단기적인 이해관계에 철저한 사람들이잖아요. 그걸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대중들은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왜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민주주의, 더 많은 자주성, 더 많은 참여민주주의지 라는 말을 왜 못하느냐 이거죠. 요즘 그 협동조합 운동이 그것도 갑자기 이제 재작년에 이제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서 협동조합 법이 통과되면서 그게 하나 계기가 됐는데 갑자기 이제 협동조합이 이제 아직 실체는 잡히지 않는데 그냥 하여간 여론 속에서는 굉장히 아주 성행하고 있어요.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실은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거는 물론 협동조합을 실제로 만들어서 그걸 실천해보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자꾸만 뭐 이렇게 미리 겁을 내거나 미리 뭐 온갖 이 논리적으로 따져봐야 아무 소용없고 실제로 이제 그 상황을 만들어서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경험을 하면서 내가 만든 협동조합 속에서 이게 뭐가 잘못된다는 걸 그때그때마다 바로잡고 어디서 실패하는가 이런 걸 경험을 해야지 이건 어떤 뭐 보편적인 진리가 있고 원리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제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협동조합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왜 협동조합을 해야 되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협동조합의 철학적인 원리가 뭐냐?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그냥 실리에만 아주 굉장히 감각이 발달돼 가지고 무슨 원리를 이야기한다든지 사상적인 배경을 이런 거는 막 그냥 편하다 이렇게 안 들어도 안다 이거예요. 뭐 알기는 뭘 알아.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동지를 한 사람이라도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달 이 모이면은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라도 친구를 더 데리고 오십시오. 그럼 이보다 2배의 청중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협동조합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재작년에 우리나라에 왔던 캐나다 협동조합 뭐 전문가라는 말 좀 이상한데 협동조합을 오래 했던 분이 어느 신문하고 인터뷰 속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때 보면서 그 기사를 보면서 가장 감명 깊었던 이야기가 협동조합을 왜 해야 되는지 자기와 뜻을 같이 나누는 동지를 한 사람이라도 만나면 그것이 협동조합을 만드는 성공의 절반은 이룬 것이라고 보면 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협동조합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업을 해서 이익을 남기려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우리 인생을 뜻있게 풍부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을 의미 있는 인생, 자유로운 인생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든다는 것은 지 혼자서 됩니까? 사회 속의 존재로서의 자기 자신이 갖춰야 될 조건을 충족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욕구를 충족시켜야 되잖아요. 인간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전 냉소적인 태도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은 요즘 협동조합 하겠다고 이 사람 저 사람 아무나 그냥 얘기를 하는데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실패할 걸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반드시 실패합니다. 왜? 우리나라 사람들 인간관계 지금 맺는데 굉장히 서툰 사람들입니다. 제가 그걸 왜 알았냐면은 기농자들 경험을 들어보면 압니다. 제가 20년 동안 농사평을 하면서 기농자들 많이 만났거든요. 또 생태 공동체 운동하는 사람들, 뭐 지금도 계속 사귀고 있고요. 한때는 저도 생태 공동체 운동을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게 어떤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점점 가면서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모르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든 게 속도가 빠르니까 산업화의 속도도 빠르고 그리고 이 파편같이 사람이 모래알처럼 흩어지는 이것도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아시아에서도 우리가 제일 빠를 거예요. 원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까지도 안 그런 사회였는데 70년대 우리나라에 왔던 덴마크 출신의 어떤 수녀가 한번 놀러 왔다가 판자촌에 가서 판자촌 아이들 19명이 아이스크림 하나를 가지고 나눠 먹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 사람 충격을 받았어요. 세상에 이런 사회가 어디 있느냐. 구라파 사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아이스크림, 그것도 남의 혓바닥에, 남의 입 속에 들어갔던 거야. 그걸 또 다른 놈의 입에 넣고. 여기 19명이 아이스크림 하나를 나눠 먹더라고요. 판자촌에서. 그래, 이 수녀가 결심을 한 거예요. 한국에서 눌러 살기로. 그래서 여기서 그 가난한 집 아이들, 고아들 이렇게 보살피는 일을 하면서 지금도 있어요.
지금 은퇴해가지고 충청도에 시골에 살고 계신다 그러던데 제가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 하면은 한국 사회가 이렇게 빨리 급속하게 비인간적인 사회로 변할 줄 알았으면은 자기가 한국에 그렇게 오래 눌러붙어 살지 않았을 것이다. 자기 인생이 후회된다.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게 80년대 초까지도 사실 우리 사회는 좀 그런 사회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뒤에 이제 그동안 한 30년 동안에 지금 우리가 이제 이런 완전히 이제 지금 뭐 인간관계라고는 존재하지 않는 이런 교육 과정을 겪었단 말이에요. 학교 시절부터 사회생활까지. 전부 다 경쟁자고 원수고 적이잖아요. 가족이 죽어도 가기가 싫어요, 요새는. 조상집에 가기가 싫어. 특별히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내가 안 가면 내가 어떤 불이익을 받겠다고 생각해 몸이 움직이지 스스로 마음에 우러나서 내가 알던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진정으로 애도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요, 요새는. 이렇게 비인간적인 살벌한 사회가 되었다고. 그러니까 기능자들이고 생태공동체 운동한다는 사람이 보통 수준보다는 더 많이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 정말 인간적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시골에 가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는 생활을 선택해서 같이 들어갔는데 견디지를 못합니다.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꼬리 나가지를 못해요. 의견이 조금만 틀려도 그냥 비위가 상해요. 전부 다 그냥 요즘 뭐 그냥 어릴 때부터 다 히키코모리잖아. 혼자 갇혀가지고. 이 교섭을 할 줄 몰라요. 인터랙션을 할 줄 몰라. 상호작용을 할 줄 몰라. 일본보다는 아직 뭐 낫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만은, 글쎄요. 저는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동조합은 알파, 오메가가 인간관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지를 말아야 돼요. 또 한 마음 상해가지고 아무 뭐 보람 없이 그냥 뭐 인생을 낭비하는 거잖아요. 괜히 덤벼들었다가 마음만 상하고. 그럴 바에 그냥 자기 개인 스펙이나 쌓고 삼성이나 취직할 생각이나 하는 게 맞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이고, 그래도 우리가 아무리 뭐 엉터리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사람의 그 심청에는, 마음의 심청에는 이게 아닌데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아닌데. 참. 그래도 저는 협동조합 이 기운이 좀 부는 게, 그래 천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이것마저도 없이 간다면요. 사람들이 뭔가 출구가 없다고 생각하면은 점점 더 절망적인 상황으로 가고 하면은 냉소적으로 가고 니힐리즘에 빠지고 자포자기가 되고 그렇게 됩니다. 뭐 희망이 없고 뭔가 활로가 없다 싶으면은, 대안이 없다 싶으면은 그냥 기존 시스템에 힘을 내 들어가 버리고 아무 저항할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럼 뭐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한 20, 30년 동안 세계 전체가 그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티나, there is no alternative. 대치가 그런 말을 했다. there is no, 자본주의 왜? 아무 대안 없다. 구석구석이 뭐 다 철저한 지금 그 자본주의 시스템은. 여러 소리 말고 열심히 뭐 하기가 노력해가지고 삼성에 취직할 생각이라 해라. 이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취직하면 뭐합니까? 그렇게 취직하면. 그래서 저는 요즘 그 협동조합 운동이 뭐 하여간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부는데 가급적 경험이 있고 생각이 있는 분들이 협력을 해서 이 운동이 좀 좋은 방향으로 활발하게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협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 사회에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 대학이 이렇게 많지만은 이 대학을 가지고 우리 사회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기존 그 비인간적인 시스템을 지원해주는 역할 말고 지금 대학이 무슨 역할을 도대체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협동조합이 왜 중요하고 해야 되느냐를 묻기 위해서는 지금 시스템을 우리가 가볍게나마 돌아봐야 되는 거죠. 왜 협동조합이냐? 기존의 기업과 협동조합이 근본적으로 어떤 차이냐? 뭐 흔히들 이야기하죠. 주식회사는 일주 1표의 원칙에 따라서 움직인다. 협동조합은 1인 1표에 따라서 원리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보다 민주적이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 선에서 저는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한국에 경제학자도 많고 이론가도 많은데 주식회사의 이 악랄성에 대해서 아직 한국 사회에서는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김상봉 교수가 전남대학 철학과에 있는 김상봉 교수가 작년에 기업은 누구의 것인가라는 책을 냈죠. 철학자가 철학자의 입장에서 아주 잘 쓴 책입니다. 아주 잘 쓴 책이고 공부도 굉장히 자기 3년 걸렸다 하대. 그 책 준비를 3년 동안 했다 하더라고요. 하여간 그런 책이 나오면 그런 책을 놓고 토론을 해보는 자리를 많이 열어본다든지. 근데 그 김상봉 교수의 그 주식회사로는 그때 말하는 기업은 주식회사를 말하는데 주식회사론의 골자는 주식회사는 이론적으로 따져보면 주인이 없는 거다. 주인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꼭 자본가가 뭐 주인이 돼야 된다 이유가 없다는 거야. 논리적으로 따져봐 아무리 따져도 자본가가 돼야 돼. 왜냐하면 노동자들의 이 노동이라는 이 제공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잖아요. 예전에 대한민국 초대 정부의 사회부 장관이 전진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그 초대 정부가 굉장히 재미있는 정부입니다. 이승만 정부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지금 이승만 정부이기 때문에 뭐 처음부터 끝까지 뭐 보수 반동이었을 그건 아니에요. 조봉암 선생님이 장관했잖아요. 조봉암 선생님. 그러니까 상당히 사회민주주의적인 그런 그 가치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강요들 중에 여러 있었어요. 그리고 국회도 그렇게, 재헌국회도 그렇게 구성되어 있었고. 이분이 이 사회부 장관을 나도, 그전에는 일제 때는 협동조합 운동을 했던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탄압을 받아가지고 감옥살이도 하고 금강산에서 피신하다가 해방 후에 이제 다시 그 중앙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정치에 참여하셨는데 이분이 그 대헌국회에서 작성된 헌법 가운데에서 굉장히 재미난 이 조항이 있습니다. 이익균정권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아마 학교에서 배우실지도 모르겠는데 이익균정권이라는 게 재헌헌법에 들어 있습니다. 원래 이제 이분은 이익균정권과 회사를 운영할 때 경영자만이 자본가만이 경영에 대한 정책을 결정할 게 아니라 노동자도 같이 참여해서 결정해야 된다. 독일에서 보는 공동결정제. 요거까지도 그때 헌법에 넣으려고 이 사람이 국회에서 주장을 했는데 그거는 통과되지 않았고 이익균정권은 관철시켰어요. 재헌국회 때 이 헌법을 제정하면서 헌법 속에 이익균정권 조항을 넣기 위해서 국회에서 며칠 동안 토론하는 거 지금도 인터넷 검색하면 나옵니다. 재헌국회 때 국회에서 주고받은 국회의원들끼리 논쟁. 그런데 미국 유학 출신의 이제 국회의원들, 아주 우익 진영의 국회의원들과 전진환 선생을 비롯해서 이제 이쪽에 사회민주주의를 신봉하는 국회의원들 간에 이제 대논쟁이 국회에서 벌어집니다. 이익균정권 조항을 헌법에 넣을 거냐 말 거냐. 이익균정권이라는 것은 어떤 회사가 이 회사 활동을 통해서 얻는 이익이 생긴다. 라고 할 때 그 이익을
노동자가 단순히 임금이라는 형태로만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 근데 지금 이 주식회사,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주식회사에 이거 이익이 생길 때 그 이익은 누가 가져갑니까? 주주가 가져가죠. 배당금이라는 형태로. 그게 주식회사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걸 거부했습니다. 그걸 거부하고, 그때 이제 이분이 제시한 이론이 재미가 있는데, 자본가는 돈이라는 것을 회사에 투입했지만은, 그런 점에서는 노동자도 마찬가지다. 노동자는 노동이라는 형태로 이 회사를 움직이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노동도 자본이다. 그리고 노동자도 자본가다 이거야. 이런 논리를 폈습니다. 저는 우리 역사에서 소위 대한민국 최초의 국회에서 이런 논쟁이 있었다는 것도 재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그때 지금보다도 훨씬 진보적인, 훨씬 선진적인 사상이 국회에서 개정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관철됐다. 이 균정권, 이건 마땅히 노동자가 누려야 할 권리다라고 합니다. 몇 년 전에 이명박 정부 때 잠시 총리했던 정원찬 교수가 이 비슷한 개념을 이야기했죠.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이익공유제.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거는 가만히 뒤져보면요. 이 자본가들에게 간청하는 식입니다. 좀 나눠달라. 이겁니다. 좀 나눠달라. 자기 권리를 해서 당당하게 주장하는 그런 자세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런 논리적인 토대를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상당히 왜소한 논리입니다. 그런데 이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당당했어요. 노동자도 자본가다 이거예요. 형태가 다를 뿐이다. 단순히 종업원이다. 아니다. 너희들이 부르는 종업원 아니야. 자주인이다. 이거 자주인이다. 그런데 주식회사도 이런 식으로 갔으면요. 우리가 주식회사 가지고, 주식회사라는 하나의 회사 형태를 가지고, 기업 형태를 가지고 시비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회사는 그런 게 아니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식회사는 도대체 언제 생겼습니까? 1601년에 이 문헌을 보니까 1601년에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주식회사의 효시라고 되어 있더라고. 1601년에. 그리고 곧 영국에서 동인도 회사가 생기잖아요. 이 주식회사 참 무서운 거예요. 동인도 회사의 역사를 보면요. 이 주식회사가, 이제 동인도 회사라는 게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인도라는, 아시아라는 큰 먼 원양에 이제 배를 띄워가지고, 그때 배가 또, 배 자체도 이 안전성도 문제지만 해적도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리고 군대까지 유지해요, 군대까지. 인도를 처음 섭격해가지고, 침략한 게 이 영국 정부가 아닙니다. 영국 군대가 아니에요. 동인도 회사입니다. 한 100년 동안은 동인도 회사가 인도를 통치를 했어요. 하나의 이렇게 회사가. 그러니까 자기 휘하에 군대가 인도에 주둔하고, 그 군대라는 무력의 힘으로 인도를 이제 강압적으로 통치했어요. 그래서 너무나 야만적으로 이렇게 억압하고 통치하기 때문에 인도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하니까 영국 정부가 너희들은 뒤로 물러나라. 치안과 이 행정은 우리가 맡겠다. 그래야 동인도 회사가 전면에서 물러납니다. 물러나고 자기들은 장사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게 안 돼. 옛날에는 이제 그러니까 이 동인도 회사니 이런 거 만들 때, 회사 만들 때 영국 왕의 인가가 없으면, 허락이 없으면 만들 수가 없었다고 그러죠. 그러다가 이제 주식회사의 역사를 보면 폐해가 많으니까 또 너무나 이게 노락절이 많고 잔인한 행태가 많으니까 금지를 했어요. 주식회사를 못 만들게 했어요. 못 만들게 하다가 현대적인 주식회사는 19세기 중반에 이제 그때 완전히 합법화되고 아주 본격적으로 이제 이 산업자본주의 발달과 함께
융성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뭐 이렇게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하나의 이 독자의 입장에서 이런 책 저런 책 뒤다 보면서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주식회사 이걸 그대로 두고는요 인류 사회가 망하지 않을 수가 없겠어요. 주식회사를 그대로. 이 조엘 베이컨이라고 혹시 아시는 분 있겠지만 이 사람이 뭐 전공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 기업론이라는 책이 있는데 제목이 The Corporation, 부제가 뭐냐면은 제목이 기업이고 부제가 The Pathological Pursuit of Profit and Power입니다. 이윤과 권력을 병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이라는 거죠. Pathological. 하도 유명한 책이라고 써서 제가 주문해가지고 좀 보다가 말았는데, 미국 사람들은 뭐 쓸데없는 이야기, 자잘한 소리 굉장히 많이 하죠. 그래 책 한 권 되니까. 우리는 뭐 그냥 에세이 한 편 쓰면 끝날 이야기를 이 사람들은 뭐 300페이지, 400페이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에요. 미국 대학원 교육이 그렇습니다. 미국 대학원 교육. 그러니까 독자들이 그거 잘 알고, 문학책이라면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되겠지만은, 이런 책은 뭐 메시지를 알기 위해서, 내가 논문 쓸 것도 아니고 메시지를 알기 위해서 이걸 왜 꼬박꼬박 다 읽어야 됩니까? 바보들이 하는 짓이에요. 요즘은 알면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나처럼 내가 무슨 뭐 여기까지 논문 씁니까? 내가 주식회사로 논문 씁니까? 네. 결국은 주식회사는 자기 조직의 내재적인 이 논리 때문에 병적으로 권력과 이윤을 추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미국에는요, 법률적으로, 미국에는 이제 그 경영과 이렇게 경영자와 주주가 자본가가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는 주식회사 중에서도 굉장히 정건대적인 시스템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건희 씨 같은 사람이 삼성에 관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람 직함이 하나도 없어요. 삼성에 직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람을 책임을 추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삼성에서 황제 노릇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주 기묘한 그 시스템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주식회사의 본질을 보지 않고, 그리고 아주 기묘하게 돌아가는 이 재벌 체제, 이것이 그로테스크한 거, 이것을 지금 고치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주로 하고 있죠. 그거 뭐 순환 출자 금지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제왕적인 뭐 이렇게 그 기업 경영을 중지시키도록 뭐 조치를 해야 된다. 할 수 있느냐 마느냐, 한나라당이 할 수 있느냐, 뭐 민주당이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토론들을 하면서 우리가 날밤을 새운단 말이야. 그러는 통에 한국에서는 주식회사의 본질을 보는 눈이 허해지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런 괴물 시스템 이걸 바로 잡는 것도 바로 잡는 것이면 바로 잡아봤자 미국식의 주식회사입니다. 사실은 그건 더 무서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 있을 수가 없는 얘기지만은 그냥 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희라는 한 개인이 재벌의 이 총수가 어느 날 문득 자다가 잠이 안 와서 창밖으로 하늘을 바라보니까 달빛이 교교하단 말이야. 그때 자기도 모르게 깨달았어요. 예? 그리고 이튿날 일어나자마자 자기 삼성 사장단들을 불러서 오늘부터 삼성의 모토는 윤리적 경영이다 라고 선언하고 분산가스를 유출한 데 대해서 책임을 지고 조치를 하고 국가에 벌금을 낼 걸 내고 노동자들, 삼성 노동자들 노조 활동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나갈 수 있죠. 나갈 수 있다고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죠. 왜? 삼성이라는 한 개인이 그렇게 막강한 힘을 갖고 있으니까. 한 개인이 깨달음이 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니.
근데 그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포춘지에 보니까, 포춘지가 아니라, 가디언, 영국에서 나온 신문 가디언지에 얼마 전에 그 칼럼을 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자가 수백 명이잖아요? 그건 뭐, 어떻게 그렇게 자손도 많은가 봐. 왕자, 그래서 이제 가장 권력이 센 왕자의 모양인데, 세계에서 뭐, 몇 번째 돈이 많다 하더라. 그럼 이 사람이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세계 부자들이 우리보다 더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뭐, 포춘지인가 뭐 하여간 경제지에서 매년 그 세계 부자들 서열을 매기잖아요. 1위는 돈이 얼마고, 그 서열에 한 칸이라도 내려갈까 싶어서 1년 내에 노심초사한대요. 그래, 한 번은 그 서열이 좀 내려갔대,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 포춘지인가 편집자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네가 내하고 무슨 원한이 있냐? 좀 만나자. 만나니까 울더랍니다. 자기는 지금 죽고 싶다고. 죽고 싶다고. 그러니 그걸 보고, 부자들은 우리가 모르는 고통이 있구나. 엄청난 고통이. 그 칼럼의 제목이 뭐냐면 Politics of Envy입니다. 우리는 가난뱅이들은 이 부자들의 이게 얼마나 이 사람들이 사는 게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Politics of Envy. 그래, 이런 놈들이 윤리적인 경영을 하겠어요? 이런 놈들이 자기는 지금 가난해서 죽을 지경이에요. 자기보다 그 상위 그 부자 랭킹 위에 있는 부자 때문에 아주 엄청난 궁핍감을 넘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빌부터 사는 게 지금 세계 언론, 지금 뭐 그 미국의 비판적인 그 지식인들은 프레스티튜트라는 말을 쓰잖아요. 프레스티튜트. 언론 창부라는 말이죠. 언론 창부. 프레스티튜트하고 프레스하고 합성해서. 지금 세계 언론의 상황이 이런 거죠. 지금 세계 언론. 시시한 거짓말은 절대로 안 해요. 세계 유수한 신문들이 하는 거. 뉴욕타임스, 뭐, 르몽드, 뭐. 그냥 소위 일반적으로 존경받는 이런 신문들. 조그만 거짓말들은 잘 안 합니다. 근데 큰 거짓말은 그냥 마음대로 하죠. 엄청난 거짓말은 그냥 하죠. 근데 하여간 뭐, 이런 이야기하면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간 이 주식회사의 본질이 그렇다는 말이죠. 미국에는 법률이 그런 게 있대요. 경영자가 주주들에게 얼마 이상의 배당을 주도록 경영에 성공하지 못할 때는 법적 책임을 묻는. 우리나라도 그렇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법률이 있어요. 1984년인가에 그 유니온 카바이드라는 회사가 유명한 그 과학회사죠. 인도 보팔이라는 지방의 이 현지 그 화학 공장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대폭발 사고가 일어나서 한 도시 전체가 괴멸 상태에 됐습니다. 한 2,000명이 즉시 사망하고 수십만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도시는 완전히 괴멸이 되고 그때 너무나 엄청난 재해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때 최고 경영자가 유니온 카바이드 최고 경영자가 텔레비 나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사죄를 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보기에 사죄를 하고 보상을 하겠다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그러고 나서 1시간도 안 가서 즉각 취소했습니다. 아까 내가 그 말을 취소한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 엄청난 재해가 터지는 순간에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신분을 잊어버리고 인간적으로 반응을 한 거죠. 인간적으로. 정말 잘못됐다. 근데 그 방송을 하고 적시 돌아오는 순간 비수가 딱 찾아옵니다. 지금 우리 주가가 폭락합니다. 주가가 폭락하지. 사죄하고 그 보상을 하기로 한 그 회사는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취소하는 거예요. 취소할 때는 이 사람이 주식회사의 일원으로서 최고 경영자로서 신분으로 돌아간 거죠. 그러니까 주식회사라는 것은 경영자가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주식회사의 본질입니다. 법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법인. 리걸 퍼슨.
세상에 이 자본주의의 교묘함이라는 거 참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중에서 저는요, 이 법인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난 거. 진짜 절묘하다. 주식회사가 주주들이 많이 있지만 주식회사 큰일 났을 때 주식회사의 그 법적인 주인은 주주들이잖아요. 주주들이 책임을 집니까? 안 지잖아요. 자기 주에 해당되는 것만 손해만 보면 그만이야. 주가가 폭락하면은 자기 주가 그만큼 손해보는 그것으로 끝나는 거야. 무한한 재앙을 일으켜도 그 주주들은 극히 제한된 책임밖에 지지 않아. 그걸 구조적으로 만드는 게 법인이야. 리걸 퍼슨이야. 그래, 누릴 수 있는 건 다 눌리고 책임질 건 책임지지 않아. irresponsibility, 책임의 구조화를, 무책임의 무책임을 구조화한 거야. 시스템이 이걸. 책임질 줄 알아. 삼성이 태안반도 앞에서 삼성중공업이 기업 유치를 해가지고 그냥 그 연안에, 그 어촌에, 그 바다 연안에 이렇게 이 갯벌을 생계 원천으로 해서 살던 그 공동체가 팍싹 망했는데 삼성이 무슨 책임을 집니까? 그냥 꼴짝꼴짝 잔돈이나 몇 푼 뿌려서 끝나고요. 삶이 뿌리째 거들난 사람들도 호소할 데가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환경파괴, 천만의 말씀. 무슨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리고 이 주식회사라는 막강한 그 재력을 가진 존재들에게 의존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대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굴러가는 시스템에서 정치와 경제가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는 그 경제라는 게 주식회사를 토대로 해가지고 어떤 인류의 장래를 위해서 책임 있는 행동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느냐. 지금 주식회사 시스템이 우리 경제 생활의 중추 기둥이잖아요. 특히 신자유주의니 뭐니 해가지고 정부가 간섭하지 마라. 민간에게 다 맡기라. 경제 자율성 있어야 된다. 이런 요상한 논리. 실제로 저거 고장나고 은행 시스템, 금융 시스템 고장나면 전부 다 국민 세금으로 메꿔 나가면서 저거 분리할 때는 국가에 손 벌리고 국가가 당연히 도와줘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저거 이익을 남길 때는 사유화하고 이런 시스템. 그리고 정치가들도 그 농간에 놀아가지고 밀착돼가지고 국가 기관 시설들, 가스, 철도, 기관망이 있잖아요. 이런 것은 사회화 시켜서는 안 되거든요. 민영화라는 말처럼 이게 사기적인 말이 없어요. 민영화는 무슨 민영화? 사유화죠. 철도, 교통, 상하수도, 우편, 금융, 특히 금융. 금융은 그 화폐 시스템인데, 국민들의 경제 생활을 이렇게 원활하게 만드는 하나의 수단이란 말이에요. 필수적인 수단이 이 통화 시스템인데 이것이 사유화되어 있어요. IMF 그 사태 이후에 거의 지금 내가 저 조사를 해보니까 제일은행 100% 외국인 은행이잖아요. 주주가 전부 다 외국인이에요. 100%. 국민은행도 한 90%가 주주가 외국인이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이게 여기서 한국 통화를 쓰면서 거기서 나오는 이익이 이론적으로는 외국인들 손으로 다 가게 되어 있어요. 은행들이 예를 들어서 1년에 제가 잘 모르긴 하지만 1분기에 몇 천억의 그 이익을 남긴다. 우리나라 은행이 몇 개입니까? 그것만 다 합해도 그걸 전부 다 공용화되어 있는 체제라면 은행이 퍼블릭 뱅크라면은 그게 전부 다 우리가 국민이 쓸 수 있는 돈이잖아요. 국민이 쓸 수 있는 돈이에요. 돈이 없다고 하면서 아이들은 학교에서 점심도 안 먹이는 놈들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사유화 시켜가지고 그 막대한 이익을 그 투기꾼들이 다 가져가게 합니다. 이 주식회사. 지금 계속 민영화라는 이름으로
알짜 재산들, 국유 재산들 자꾸 넘기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야당이 저항이 없어요. 저항이 없어요. 저는 원래 이제 농촌평론을 시작할 때 이게 인류 생활의 이 자연적인 토대가 이렇게 훼손돼 가지고서는 미래가 있겠나 싶은 다급한 심정에서 만들었는데 결국 가만히 보니까 이게 말이죠. 주식에서 문제야. 경제를 어떤 특권화된 극소수가 독점하고 있는 시스템, 이게 문제예요. 그 베리 코모노라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초창기 세계 생태 운동에 아주 지도적인 인물이 있었습니다. 베리 코모노, 원래 생물학자인데 미국의 소수당의 대통령 후보도 한번 나왔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생물학자가 왜 대통령 후보 나오겠습니까? 자기가 생태 운동을 평생을 하면서 내린 결론이 이거 생물학자가 아무리 정언하고 발언해도 소용없다 이 말이야. 결국 정치 문제다. 미국의 정치를 바로잡아야 된다. 미국의 정치가 이 탐욕스러운 이 자본가들에게 휘둘리는 이 좌우되는 이런 상황이 계속돼서는 모든 게 돌아가면 타버리다. 안 된다. 전혀 아무 의미가 없다. 근데 뭐 소수 정당이 나와봐야 됩니까? 미국은 민주당, 공화당, 양당 독재 체제인데, 시스템인데. 근데 이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인간이 자연과의 사이에 평화를 누리려면은 인간끼리의 평화가 먼저 선행돼야 된다 그랬어요. 아주 진리입니다. 자연과의 평화 이전에 인간끼리의 평화가 먼저 유지돼야 된다. 근데 인간끼리의 평화라는 게 뭡니까? 그냥 단순히 전쟁이 없는 게 평화입니까? 그냥 포탄이 뭐 그냥 날아가고 오는 이런 상황이 없는 게 평화가 아니죠.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벌어진다든지 독과점적인 어떤 권력을 행사하고 다수 대중이 소외된다든지 자기 권리를 찾지 못하고 사람들이 그냥 주변으로 밀려나가지고 학대를 받고 과시를 받는다든지 이런 평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전쟁도 결국 거기서 나는 것이고. 그러니까 사회 정의가 첫째라는 거예요. 사회 정의가. 평화가 유지되려면 사회적인 정의가 지켜져야 된다. 민주주의가 지켜져야 된다. 그런데 이런 식의 이 부르주아 민주주의 시스템, 껍데기 민주주의, 아무 의미도 없는 민주주의. 아무 의미가 없는 건 아니죠. 우리가 박정희 때 군사정권 때를 생각하면 이나마도 이런 발언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격세지감이 느껴지죠. 옛날에 뭐 이런 이야기 했다가는 금방 잡혀가가지고 죽는 거죠. 그러나 오히려 어떤 점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사정권 시절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학생들은 정치적으로 억눌려 있었고 공개적으로 발언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지만 정신만은 살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런 식의 이 표현의 자유는 어느 정도 보장되지만은 이 상업화된 시스템이 심화될수록 정신들은 다 그냥 죽었잖아요. 시세들이잖아요, 지금. 시세들이잖아. 시세들이니까 이상도 없어, 이상이 크고 작고 가는 이상 자체가 없어. 지식인은 이상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뭐 한국 지식인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자기 비판인데 지식인의 이상은 뭐예요? 지식인의 이상이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결국은 문제는 이 자본주의 시스템을 우리가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 자본주의 시스템이 존재하는 한에 있어서 그것이 세상을 지배하는 한에 있어서 대다수 민중은 노예 생활을 면할 수가 없어요. 아까 트리스탄 다쿠나 주민들 영국에서 살기 싫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바로 본 것이죠. 영국 사람들 물질적인 생활 겉으로는 풍요롭게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은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에서를 극복해내고 갈 수 있는 시스템이 뭐냐는 거죠. 대안이 뭐냐. 물론 협동조합도
오랜 옛날부터 사실은 존재해왔던 것입니다. 동양도 있었고 서양도 있었어요. 산업혁명 이후에 뭐 로치델, 뭐 조지, 뭡니까? 누구죠? 오웰 뭐부터 뭐 녹색 그 협동조합 운동이 시작됐다고 하는 건 너무나 편협한 시각이고, 실제로 그 사람들이 그 약자들이 모여가지고 뭔가 이렇게 그 강자에 대해서 대등한 그 발언권을 행사하면서 좀 더 효과적인 틀을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은 동생은 막론하고 옛날부터 존재했던 거예요. 어소시에이션, 그게 어소시에이션. 마크스도 결국은 어소시에이션 프로듀서스입니다. 생산자의 연합. 마크스는 그 협동조합에 대해서 이렇게 이론적으로 이렇게 일관된 어떤 서술을 한 건 아니지만, 마크스 국유화해야 된다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소련이 결국 국유화 시스템을 간 것일 뿐이지.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대안을 찾는다면은 전혀 새로운 형태가 나올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인간 생활에 전혀 새로운 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태까지 비주류로 밀려나 있었던 거, 이런 것 속에서 결국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가 자유인으로서 살기 위해서 먼저, 첫째, 한 사람만 자유인으로 살아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몇 사람만 자유인으로 살아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또 소수만이 자유로운 세상은 그 소수도 결코 자유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게 사실은 간디의 사상입니다. 간디가 마을을 이야기했을 때 이게 그야말로 레디컬 디모크라시를 이야기한 거거든요. 간디가 영국으로부터 인도가 독립했을 때 인도 지도자들에게 촌락으로 돌아가라. 촌락 중심의 사회 국가를 만들어라. 네루를 불러가지고 네가 델리에 거주하지 말고 농촌으로 가라. 앞으로 인도는 농경사회 중심이 되어야 된다. 산업주의 시스템으로 가서는 안 된다. 될 수 있는 대로 기계는 배격해야 된다. 전통 촌락 수공업을 발전시켜야 된다. 완전히 미친 소리죠. 그리고 인도는 군대도 갖지 말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수도에 정부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70만 개의 마을이 공화국이 되어야 된다고 해요. 저는 젊은 시절에 간디 책을 보면서 70만 개의 공화국이라는 걸 보고 이건 저는 레토릭인 줄 알았어요. 수사인 줄 알았어. 아니야. 간디는 진심으로 그렇게 말했어요. 간디는. 그리고 간디가 어떤 점에서 가장 레디컬한 그 민주주의 사상을 20세기 초에 이야기한 거예요. 성취한 거예요. 지금 이 21세기가 됐는데도 이렇게 간디처럼 레디컬한 민주주의 사상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네루도 그랬고, 하여간 당시 인도 지도자들이 워낙 인도의 국부니까 면전에서 이렇게 반대할 수는 없지만 속으로는 미친 소리라고 생각한 거예요. 말 안 들었어요. 그리고 간디가 또 헌법도 나름대로 자기가 인도의 헌법안을 새 정부의 새 국가의 헌법안을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국민회의에. 안 받아들이겠어요. 그때 보지도 않았습니다. 간디가 그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간디가 죽기 전에 나는 인도를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라고 아주 비장한 어조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간디가 그렇게 싫어했던 군대 의장대의 조폭, 그 행렬 속에서 장례를 치렀어요. 국가는 그거 아니에요. 국기, 의장대, 군대. 현대 국가는 그런 것이라고 딱 고정관념이 박혀 있잖아요. 간디는 이것이 죄악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국가는 다른 국가에 대해서 배타적으로 나온다.
다른 국가에 대해서 잠재적인 적이다. 이런 식으로 가서는 세계인들이 행복할 수가 없다. 인도가 식민지 고통을 겪으면서 왜 우리가 독립하자고 했느냐. 이런 꼴 보자. 이런 세상을 만들자고 한 거 아니지 않느냐. 단지 인도 중앙정부의 지배자의 얼굴들을 백인에서 황인으로 바꾸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지 않느냐. 우리의 목적은 정말 새로운 세상이다. 이 노인이 말이죠. 이런 이상, 현실에서는 정말 터무니없는 이상이죠. 그러나 이런 이상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고집했다는 그 저는 그게 굉장히 그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 현실적으로 말도 안 되는 거다. 내가 생각해도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다. 되는 게 아니다. 라고 체념하셨으면 자기 글도 안 썼을 거고, 말도 안 했을 거고, 흔적도 없이 그냥 사라질 겁니다. 그러나 이런 노인이 고집스럽게 게으름없이 주장했기 때문에 이런 문헌을 보고 오늘 우리가 보면서 이게 지금 당장 현실에서 실현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아니지만은 우리 정신이 깨지 않습니까? 가슴이 끓고 내가 왜 이렇게 초라하게 사는가? 뭔가 이상은 있어야 될 거네. 이상이 있어야 사람이 살지. 이상은 북극성이야. 우리를 안내하는 거야. 그 북극성을 우리가 그냥 딸 수는 없어도 그 안내하는 별빛이 있어야 우리가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협동조합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가지면서 가해보니까 간디가 말했던 이 70만 개의 마을이 현대적으로 말하면 이게 협동조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간디가 70만 개의 마을을 할 때 그 자체의 마을이 하나하나가 자기 주권을 가진 공화국이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직접 민주주의를 한다는 거죠. 마을 일에 관해서 전원이 모여서 의논하고 토론하고 자기 의견을 말하고 자기 생각을 말하고 자기 삶에 대해 결정권을 내에게 있다. 그래서 그게 그 마을자치위원회를 만들어서 대표자를 뽑아서 그 대표자들끼리 무슨 좀 더 큰 지역에서 공동으로 할 일이 있으면 판차이어트들이 모여가지고 그 대표자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다. 그리고 국가라는 것은 인도 델리에 있는 국가는 사무소 정도가 있어가지고 그냥 사회 정도 하면 된다. 조정 정도. 국가가 명령할 권한은 없다. 이런 게 간디 사상이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 협동조합의 원리를 이야기했던 거예요. 협동조합이 왜 우리가 지금 필요하다? 1인 1표. 협동조합 속에서는 누구나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단순히 종업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합원이라는 것은 자기가 그 협동조합이라는 기업의 오너잖아요. 오너하고 경영자고, 노동자고, 동시에 겸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정책을 결정하는데 발언권을 행사하는 거죠. 직접 민주주의를 지금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공간이 우리 생활 속에서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죠. 옛날에는 시골에는 그래도 마을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 그것도 없어요. 새마을운동 이후에는 그것도 다 사라졌어요. 도시에는 물론 없고. 지금 뭐 겉으로는 지금 이 회사 바깥에서는 우리가 민주공화국이니까 헌법에 따라서 우리가 민주적인 권리를 누린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사람들이 자기 생활을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어딘가에 취직을 하거나 뭐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간에 직장에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직장이라는 건 대부분 주식회사고 뭐 자영업자고 그런 건데 특히 주식회사에 들어가면요. 주식회사는 공장문, 회사 문을 들어서면은 완전히 독재 취합니다. 이거는 세월이 갈수록 더해요. 완전히 독재 취하예요. 회사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회사 사원들이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못해요. 인원이고 뭐고 없습니다. 그냥 일방적인 명령이에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온 세계가 그래요. 주식회사 시스템 그렇다고요. 그리고 결국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도 협동적으로 가야 되고 무엇보다도 사람이 자기 존재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도 간디가 말하는 마을, 다시 말해서 현대적인 용어로 하면 협동조합이라고 했거든요. 저는 그전에는 젊은이들을 보고 대학 나와가지고 시민운동 하라고 많이 권했습니다. 시민운동 하라. 왜냐하면 시민운동이라는 건 주인이 없잖아요. 그게 뭐 어떤 그 위계적인 계급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아무리 그냥 초짜라도 들어가서 자기 발언을 할 수 있고
이게 이제 시민운동판인데 뭐 시민운동들이 실제로 다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뭐 돼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회사보다는 돈은 못 벌지만은 사는 건 고달프지만은 정신은 떳떳하게 살 수 있잖아. 그래서 젊은이들 보고 시민운동에 많이 가라고 했는데 그 계속 유효하죠. 근데 지금은 이제 하고 싶으면 협동조합 만들어 살아야겠죠. 한번 해보자. 어디까지가 성공하고 어디까지 실패하는지 그것도 우리가 해봐야 할 거예요. 저는 대학도 협동조합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 컷은 한 죽조박도 안 됩니다. 그리고 해외 견문 넓힌다고 맨날 해외 외국에도 짜들어 가서 하는데 그 왜 그래요? 가서 뭐 배우겠다고 쓸데없는 비용 들이고. 차라리 뭐 꼭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외국에 뭐 좋은 사람 하나 불러와서 여기서 아니 훨씬 비용도 적게 들잖아요. 협동조합 만들어가지고. 지금은 뭐 인터넷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발상만 좋으면은 저는 좋은 대학을 협동조합식으로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이상을 품고 있지 않고 우리가 지금 너무나 작은 그 생각을 갖고 살기 때문에 생각들을 못할 뿐이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말이 자꾸 길어지는데 뭐 이 정도로 제가 일단 하겠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벌써 한 30분 지난 것 같아요. 그죠?